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흔들리는 중국 시장, 제 펀드만 흔들리는 건지 궁금해갖고 소장님께 한번 왜 이런 건지 여쭤보려고 제가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제 펀드 수익률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해안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건 각도기 매니저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잘 아시는데 중국은 잘 모르신다고 그러셔갖고 제가 오늘 소장님을 바지가랑이라도 제가 부여잡고 여기 오면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왜 이렇게 흔들리지?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갖고요. 오늘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앞으로 중국 이렇게 계속 이렇게 투자해도 되는 건가?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하고 먼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경제 금융시장 지금 이제 먼저 매맞은 놈이 이제 먼저 결과를 내는. 네. 그래서 경제가 가장 이제 빨리 리커버하는 쪽이 이제 중국이고 그다음에 미국이고 한국이고 그런 식인데 이제 그게 지금의 상황은 아마 글로벌리 놓고 보면 이제 유동성이 만들어냈던 죽은 고양이 튀어오르게 하는 이런 장은 이제 끝이 나는 것이고 이제는 정말로 경기가 좋아져서 진짜 좋아지는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이제 경기는 결국은 이제 주가하고 같이 가는 거다. 네. 이제 거기에 뭐가 이제 더 적합하냐는 건데 지금만 주가 조정은 이제 어떻게 보면 꿈을 먹고 살았던 이 PDR 여기서 이제 PER로 이제 내려오는 과정에서의 조정 이제 그건데 그것은 이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세게 올라갔던 시장이 저게 우리는 미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작년에 전 세계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중국 창업반 시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스닥이고 세 번째가 심천 시장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네 번째였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부터 많이 이제 처지는데 금년도는 정반대 현상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조정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정은 앞으로도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종목 자체를 잘 선택해야지 시장 자체가 지금보다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요, 결국은 경제 언론 공부해서 돈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강론이고. 특히 중국 마켓 같은 경우는 인덱스로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수는 10년 전 지수하고 똑같아요. 3,300 그러면. 근데 그 사이 시가총액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증자 또 IPO 이것 때문에 EPS 달루션 때문에 이게 인덱스는 못 올라간 거죠. 그러나 이제 섹터나 종목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이 많이 이제 투자하신 그 우량예나 또 마오타이 이런 회사들은 최근 5년 동안 주가 올라간 것이 그게 20%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펙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 한 달 3개월, 6개월 이렇게 봐서 그러는데 잣대를 조금 더 길게 해서 3년, 2년, 5년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의 이제 조정은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3년, 5년을 놓고 보면 소장님께서 제일 이쪽이 유망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섹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거죠.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세상은 소위 말하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미래 꿈에 대해서 이제 많이 몰입했고 갔는데 그 꿈은 5년 뒤에 10년 뒤 얘기고 네네. 지금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강에 물이 빠지면서 돌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이 이제 튼튼한 돌이 뭐냐 하는 것을 골라내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가장 먼저 시작을 하는데 정말로 경기하고 같이 가는 실물 경기에서 이게 이제 좋아지는 섹터 그리고 정말로 이게 돈을 버냐 못 버냐를 보여주는 이제 재무제표로 증명할 수 있는 회사하고 없는 회사 이게 지금 확 구분이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크 관련되는 것들은 사실은 바이오니 테크가 5년, 10년 뒤의 얘기고 지금 당장은 이제 돈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돈을 땡겨서 그걸 갖고 대충 밀어넣는 이런 비즈니스에 관한 평가는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꿀뚝산업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철강, 시멘트, 화학, 기계 최근 3, 4년 동안 완전히 이제 소외됐던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데 그것은 결국 이제 경기 회복하고 같이 맞물리는 전형적인 이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고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까지는 경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피크아웃 시점까지는 소위 말하는 사이클 산업이 시장을 리딩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그 중국에서 그런 산업들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쪽이 훨씬 더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당연히 이제 그럴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이제 테크나 뭐 이런 쪽들도 이제 세 가지 분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사이에 너무 버블이 커서 1, 2년, 2, 3년 동안 조정을 해야 되는 테크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정책이나 또는 기업의 노력 때문에 이것이 조정받았다가 다시 이제 리바운드하는 이제 이런 테크가 있고 그리고 지금 봐서는 이것은 뭐 이제 영원히 이게 다시 못 갈 테크 그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크도 그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2017년에 그렇게 갔다가 완전 지옥을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3, 4년 뒤에 살아나는 이제 테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그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셨던 테크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 해서 위로 올라가는 테크가 뭔지를 그걸 이제 선별을 해야죠. 그걸 선별하는 기준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보는 게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제 중국이 방금 말씀하신 테크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게 뭐 바이두 탄센트 그다음에 뭐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요즘 정부에서 이렇게 소환해갖고 야, 너네들 앞으로 좀 더 잘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식도 못 가고 이런 거 같더라고요. 이제 보는 관점은 이런 거죠. 첫 번째 시장, 두 번째 정책, 세 번째 이익. 그 관점에서 봐야죠. 그래서 시장이 커진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도한 이제 성장이나 빠른 성장에 대해서 이제 브로킹을 했을 때 이건 영향을 받죠. 또 반대로 정부가 그 시장을 키우려고 뭐를 이제 액션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시장 자체가 커져 버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익이 적게 나냐 많게 나냐 이제 이게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전기차다 그럴 때도 첫 번째 마켓이 얼마나 커질 거냐. 그 뭐 이건 당연히 맞는데 문제는 거기에 진입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입자가 많아졌을 때 이제 n분의 1로 나눠 먹게 되면 파이가 작아지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이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끌어당겼던 정책이 가만 내버려둬도 이제 기업들이 스스로 이제 할 정도가 되면 굳이 보조금을 주거나 지원 정책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는 결국은 이제 독자적인 생존력이 있는 기업만 이제 어닝스 파워가 있는 회사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테크 정책 관련된 이런 주식도 마켓,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 그리고 기업이익이라는 것은 경쟁 관계죠. 그걸 같이 놓고 보면 이제 답이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알리바바도 맨날 이렇게 뚜렷이 쳐다보고 있다가 다시 문 닫았다가 밤 되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지는 못하겠고 내리긴 좀 많이 내린 것 같고 뭐 이런 고민들을 근데 이제 하게 그런 되더라고요. 것들은요. 지금 플랫폼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정부가 얘기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의 이 리셔플링에 그 알리바바 자체의 펀더멘탈이 흔들려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지만 주가가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는 엔터파이낸셜이라는 핀테크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핀테크 회사가 고리 대금업의 무한대 이제 서브프라임하고 같은 메커니즘인데 이거를 다 못하게 해버리면 엔터파이낸셜의 시총이 당초에 IPO 했을 때보다도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몇 퍼센트 빠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이제 이 이슈의 중심이 되어 있던 것들의 어닝이 이게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난 것을 주가가 얼마나 반영했냐 이걸 봐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 기업 자체들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주식시장은 신선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제 날고기를 좋아하지 이미 이제 푹 안긴 고기는 싫어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예를 들면 젊은 세대들이 뭔가를 산다고 그랬을 때 이게 알리바바에서 이 징동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핀두오더나 파이쇼우 여기서 사는 거죠. 새로운 플랫폼.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이 훨씬 더 어트랙티브한 이제 제공도 하고 편리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리바바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이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본업에서의 새로운 경쟁자, 진입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사용자들의 변화가 있고 또 다른 이제 자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그 비즈니스에서 이게 치명적인 밸류에이션의 감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그게
차트상에서 얼마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싸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조금 더 깊이 있고 또 이렇게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주식이 떨어져서 그런지 이렇게 중국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는 뭐 반중 뭐 이런 감정이었는데 요즘은 신문에도 그렇게 뜨더라고요. 반중 감정을 넘어선 혐중 감정 뭐 이대로 괜찮은가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이제 나오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에 대해서 저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되고 저 나라를 잘 활용을 해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이 많이 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확신이 흔들리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그래. 미국에 붙어야지 지금 중국에 붙어갖고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65%, 63%이기 때문에 이 무역에서 뺄 수가 없고 거기서 이제 우리 최대 지역이 지금 중국인데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은 안에서의 파이 나누기보다도 밖에서 갖고 들어오는 파이 키우기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내수량이 작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그 캐시플로우, 국가의 캐시플로우를 보면 우리는 무역수지 흑자가 얼마가 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줄어들어 버리면 부동산도 빠지고 주가도 빠지고 다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지금 무역수지 흑자의 그 홍콩을 빼면 84%, 홍콩까지 포함하면 110%가 중국에서 와요. 그래서 그걸 뭐 좋아하고 미워하고 하는 관계가 아니고 냉정하게 놓고 보면 우리가 어디서 돈을 버는가를 일단 봐야 되고 두 번째 하나 오해는 뭐냐 그러면 이제 한국의 많은 언론 미디어에서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중국 위기론, 붕괴론 뭐 수없이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중국이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얘기를 누가 한 거냐를 놓고 보면 한국의 어떤 신문사, 어떤 이제 전문가가 자기 얘기가 아니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 미국의 누가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거를 우리가 인용해서 그대로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를 보면은 이 서방 세계가 중국에 대한 얘기들이 입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중국이 위기론, 붕괴론 이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 투자하면 안 되죠. 근데 첫 번째, 최근 10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최근 1년 동안에 FDI,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 돈 벌려고 투자하는 것이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위기고 붕괴가 있다고 하면 돈을 빼는 것이 정상인데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액션은 그대로 갔다는 것.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이 위기나 붕괴냐 뭐 이렇게 하면은 누가 가장 먼저 그걸 알고 누가 가장 먼저 돈을 뺄까요? 미국의 뭐 자본가들 뭐 이런 결국은 미국보다도 중요한 건 포춘 500대 기업이에요. 회사들이 투자 자체를 그렇죠. 전 세계 포춘 500대 기업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 시장이 중국인데 포춘 500대 기업들의 정보력, 판단력, 분석력은 CIA보다도 더 세죠. 그러면 중국이 진정으로 위기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포춘 500대 기업들이 중국의 헤드쿼터를 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포춘 500대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서 헤드쿼터를 뺐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인건비를 커버를 못해서 문 닫고 나간 기업들을 보고 중국의 위기다 얘기하는 건 넌센스고 한국에서 중국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밀려간 기업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갖고서 이제 중국의 위기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의 얘기보다는 글로벌 마켓이 세계가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게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우리가 접하는 건 보통 서방 언론들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되면 제가 듣는 뉴스도 뭐 쿼터다 그래서 인도, 미국, 일본, 호주 이렇게 해서 중국을 봉쇄해서 자기들끼리 약간 연합을 만들고 한국 보고 또 거기 들어와라 라는 식으로. 그리고 중국에 뉴스 보면 그렇잖아요. 중국에서 한국 쿼터에 들어갈 거냐고 계속 물어보고 우리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뉴스를 계속 봐서 네 편 내 편 가를 것 같으면 우리는 미국 편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또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코드 문제에 있어서 이제
호주, 인도, 미국, 일본 네. 네 개 나라의 동맹에서 한국이 빠졌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류 동맹이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논조로 그런 이제 느낌으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우리가 이류 동맹으로 이게 전락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은 원래 이제 제1도련선 한국, 일본, 셴카쿠 열도 이제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연결하는 요 섬들을 쫙 연결하는 요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중국해하고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요선 밖으로 중국이 나오지 못하게끔 막는 것이 목적이고 중국은 이 선 안으로 미국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라인 선상에서 이 위쪽이 풀려버리면 구멍이 나버리면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래서 이제 이제 트럼프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우리한테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중국이 이 전쟁터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제1도련선의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아니고 1대1로라는 프로젝트를 갖고 특히 해상 실크로드라는 이것을 명나라 때 정화장군이 갔던 그 길, 그래서 태평양, 인도양, 아프리카를 가는 이 지역으로 진출하고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쪽으로 중국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터가 이쪽으로 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제 태평양, 인도양, 아프리카를 못 가게 막으려면 거기에 그물을 치려고 그러면 바로 일본, 인도, 호주를 엮으면 사실은 호주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는데 그것을 자로 그려보면 인도양하고 태평양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호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호주하고 중국하고는 또 사이가 완전 그래서 그게 이제 쿼드와 예, 관계가 예.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로서는 이 쿼드 동맹에서 빠져 있는 것이 우리는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 사드처럼 우리한테 경제적인 보복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쿼드 동맹이라는 것은 이게 동맹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돈 되면 동맹하는 것이고 돈 안 되면 동맹이 깨지는데 삼국지에도 보면 그게 있죠. 동탁이 이제 황제를 등에 업고 전행을 하죠. 그렇게 되면 조조, 유비, 원소, 원술 18개 제후들이 동맹을 해서 이제 동탁을 공격을 해요. 근데 군사력이나 뭘로 보더라도 월등히 많은 이제 힘을 가진 이 동맹군이 동탁을 깨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동맹군들끼리의 이해관계 때문에 같이 공격해야 될 때 우리한테 이익이 안 되면 빠져버리는 거죠. 아니면 한 발 늦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피하게 된다고요. 결국은 동맹은 이익이 안 되면 동맹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군사동맹이나 지역동맹은 돈만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이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이제 해안에 있는 지도자인 것이 지역 동맹, 군사 동맹이 아니라 돈 버는 동맹을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히토류 이 네 군데서 경제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브로킹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이제 한국이 중요해지냐면 백악관에서 자기 회의를 하는데 왜 삼성전자를 부릅니까? 그리고 이번에 상무부가 자기네 전략 회의를 하는데 왜 우리 삼성전자를 부르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반도체에서 미국은 판매 점유율은 47%지만 생산 점유율은 12%밖에 안 돼요. 35%를 다른 데 의존하는데 그게 한국, 대만, 중국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국은 우리가 거의 한 25% 가까운 점유율이 있어요. 만약에 한국을 빼버리면 4분의 1이 그냥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동맹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배터리를 가장 많이 만드는 게 중국이 38%, 그리고 한국이 35%예요. 그리고 일본이고 미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동맹에서 한국이 빠져버리면 이게 35%가 날아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역 동맹에서는 그것은 빠져있는 이유나 이것은 미중의 전쟁터가 바뀌어서 그런 거고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네네. 근데 우리로 보면은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이든이 진짜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넣으면 동맹이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경제동맹에서 제일 중요한 배터리하고 반도체에서는 한국이 너무너무 중요한 주역이 선수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 정치적인 레토릭에 쏘으면 안 되고 경제동맹에서 한국의 위치는 미국이 절대 한국을 포기하거나 동맹에서 뺄 수 없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빠질 수도 없는 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의 차이죠. 언론이나 아니면 또 혹자들은 이렇게 어찌됐든 그 미국이 경제동맹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반도체든 아니면 배터리를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고 이러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예전에 사드 보복하듯이 그렇게 보복을 해서 우리나라는 미국 결국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중국의 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화장품을 수출하거나 옷을 파는 이런 한국의 내수주, 화장품주들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중국이 또 경제 보복 사드처럼 하면 이번에 대통령도 미국 가갖고 회의하고 이러면 미국에 무언가 줘야 될 거고, 그러면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한국 너네들 돈은 우리한테 벌고 왜 미국 편에 붙어?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피해를 볼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미중이 서로가 자기 편 만들기를 하는 단계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편이 아닌 놈을 혼내주게 하려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한국한테 굉장히 아미커블하게 이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미국하고 붙냐 안 붙냐 문제를 떠나서 지금 첫 번째는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국을 제재를 하게 됐을 때 다른 나라들도 이걸 좋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쁜 사례로 보는 거죠. 미국과 악수만 했다 그러면 중국 너가 때리네? 이런 나쁜 선례를 주면은 중국 편에 붙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이 미국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동맹에서 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안으려고 땡기려고 하는 것이고 네네. 다르게 얘기하면 한국은 꽃놀이패를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이게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개 품목은 이게 중국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것은 이제 리젝트를 하고 나면 그만큼 빵꾸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단계는 한국의 보복을 받거나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없어질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누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냐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라보고 놀란 놈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제 그런 느낌이 강하지만 지금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생각지 않았던 동맹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동맹을 와해시키려면 동맹을 때려주기보다는 그 동맹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서 그쪽이 더 큰 이제 당근을 보고서 그쪽으로 알려오게 만드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지 이걸 두드려 패서 위협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사드 때 봤잖아요. 그거 한다고 해서 한국이 무슨 뭐 쪼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스탠스는 사드 때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맨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싸울 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은 중국 없어도 살 것처럼 저렇게 중국을 막 때리는데 과연 저 미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이 경제나 이런 것들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의문이 저는 사실 들더라고요. 그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월마트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미중이 무역전쟁 그렇게 했는데 대미 흑자가 줄어들어야죠. 원래 2천억 불을 줄이려고 했는데 2019년에만 한 260억 줄었고 2020년에는 흑자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미중의 지금 관계는 너무 관계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한 놈이 상대를 100명을 죽이려고 하면 우리 편도 7, 80명은 죽어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월마트에서 물건을 많이 사는데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47%인가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래서 그 차이나가 빵이 되는 순간에 차이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이제 나라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은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가격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3억 2천만 명의 거대한 인구들이 매일 쓰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일상용품을 전 세계 최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 말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중의 관계는 이것은 그런 이제 월마트 이펙트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가 완전히 죽고 하나가 완전히 사는 이 전쟁이 구조적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싸우기는 계속 싸우겠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 뭐 숲에 호랑이가 이게 두 마리가 왕이 될 수 없고 그렇듯이 이 지금 이제 미국이 패권자지만 미국에 지금 71%까지 올라온 넘버 2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넘버 1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넘버 2를 견제하려고 할 거고 넘버 2는 앞으로 5년에서 9년에서 10년 정도를 가면 넘버 1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면 어떤 계책,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상대를 잡아뜨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 10년 정도 기간은 미중이 치열하게 이제 1등을 하는 경제적으로 그 전쟁이 뭐 결코 이게 중단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일각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규모에서 그러니까
그 경제력만 크다고 그래서 세계 패권이나 이런 걸 갖는 게 아니라 소프트 파워라 그러죠. 말,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중국이 굉장히 약해서 지원이 되기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문화는 미국 문화, 뭐 영화도 그렇고 또 뭐 언어도 영어권에 이제 걷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음식이나 뭐 스타벅스 커피를 예로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몸집 크다고 그래서 대장이냐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미국이 중국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잡아뜨리기에는 이미 몸이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1985년에 일본을 지금처럼 똑같이 제재를 했을 때 그때 일본이 미국 GDP의 32%였어요. 그때도 미국 혼자서 단독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유럽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서 일본을 자주시킨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이 71%예요. 그때 2배가 넘는 건데 이걸 미국 혼자서 하긴 이제 결코 쉽지가 않은데 문제는 중국이 미국 GDP에 제가 볼 때는 9자만 넘어가면 동맹의 배반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돈이 저쪽이 더 될 것 같으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제 관계에서는요. 피보다 더 진한 게 있어요. 그게 돈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난번에 하웨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미국이 유럽 보고 하웨이 제품 쓰지 말아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중국이 1대1로를 이제 하기 위해서 AIIB라고 하는 은행을 만들었어요. 그때 미국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유럽 보고. 근데 거기에 맨 먼저 가서 도장 찍은 사람이 놀랍게도 영국이었어요. 그럼 영국은 어떤 나라냐 그러면 미국의 외갓집이잖아요. 메이플라워 타고 간 영국인들이 미국의 선조들인데 그 외갓집이 이게 이 조카 말을 안 듣고서 맨 먼저 중국한테 AIIB에 그게 조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의 국자를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이게 믿고 좋고를 떠나서 국제 관계에서는 이익이 가장 중요해요. 이익이 되면은 이익이 안 되면 동맹도 버리는 것이고 이익이 되면 적과도 손잡는 게 국제 관계죠.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미국한테 예스를 하지만 뒤편으로는 중국과 거래를 하는 그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뭐 집안에도 매우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한진가 뭐 이거 보면 피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사례를 들 수도 그래서 있겠지만.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방 세계가 입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액션하는 건 달랐다는 거죠. 중국 망한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FDI는 한 번도 줄인 적이 없다고요. 그게 이제 입으로 떠드는 정치적인 레토릭하고 이게 돈을 버는 액츄얼하고는 다르다는 거죠.